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어제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전남에선 이변 없이 민주당이 모든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정권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지속해달라는 마음일 텐데 그 뒤에는 상식적인 사회와 국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애써달라는 마음도 담겨 있을 겁니다. 금 사과, 금 배추 할인 행사에 오픈런 하던 시민들끼리 고성으로 싸움장이 된 마트를 더 이상 봐서는 안 되겠죠. 연구개발 분야 더 지원해서 나라의 경쟁력 올려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란 뜻일 겁니다. 이번에 많은 후보들이 도로 곳곳에서 늦은 저녁까지 민생을 위한다고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 마음 그대로, 그리고 선거운동하던 그 끈질김으로 22대 국회로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대신해서 싸워달라는 그 간절함을 특정 정파와의 싸움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 총선 특집으로 꾸립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총선 결과 총선 전망대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의 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4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라디오 전망대 유일무 이선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총선 특집 라디오 전망대 뉴스 브리핑부터 바로 시작해 볼 텐데 전남 지역의 총선 결과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투표율 지난 21대보다 높았습니다만 전남 지역 어떻습니까?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최종 67%를 보였습니다. 예. 총선만 보면은 32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보이면서 이번 총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는 것 알 수 있었고요.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였습니다. 70%의 투표율을 보였고요. 아, 전남이 뺏겼어요. 전남이 3위를 기록했는데 네. 69%의 투표율이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에 비하면 소폭 올랐어요. 서울이 2위였고요.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투표율이 62.2%였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전남 민주당이 10곳 다 가져갔어요. 그렇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10석 모두 석권했는데요. 그랬죠. 이번에도 또 다시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서 10석 전석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요.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이라는 지민 비조 현상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전남에서 비례대표 지지율을 보면은 조국 혁신당이 44%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 뒤를 더불어민주연합이 39%, 그리고 3위가 국민의미래 6%의 지지율을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순천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호남에 공을 들였던 개혁신당의 지지율 1%에 그쳤습니다. 1.96%.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선자 몇몇 한번 살펴볼 텐데 여수 갑 선거구 주철현 후보 재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수시 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가 6만 9천여 표, 88.89%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요.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를 가볍게 제쳤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주철현 당선인은 전남 동부권에서는 현역 의원 중에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경선에서도 4년 전에 맞붙었던 이용주 전 의원과 검찰 출신 전현직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됐지만 민선 6기 시장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의 인지도와 영향력 면에서 앞섰습니다. 예. 주 당선인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호남 중심의 민주정권 창출, 그리고 여수 중심의 전남 동부권 시대를 약속한다면서 조계원 당선인과 함께 여수 갑을이 똘똘 뭉치겠다, 이렇게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 지켜볼 일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수 을 지역구 민주당 조계원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네, 현역인 김회재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무주공산이었죠. 여수시 을 지역구는 4파전 구도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네. 민주당 조계원 후보가 68%를 득표하면서 2위인 권오봉 전직 여수시장을 따돌렸습니다. 조계원 당선인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수 갑에 출마했었죠. 그랬어요. 이번에 여수 을에 출마를 했었는데 이재명 당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정책 수석을 지냈다는 점 강조해왔고요. 400여일 동안 도로에서 피켓을 들고 정권 심판을 외쳐왔었습니다. 재수 끝에 국회에 입성하게 된 조 당선인이 가장 먼저 추진할 공약으로는 민생 안정을 꼽았습니다.
예, 자 순천, 광양, 곡성, 구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갑을이 있는데 갑에서는 민주당 김문수 후보, 여긴 또 공천 후유증이 있었는데 결국 당선증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초반에는 친명 인사로 관심을 받았지만 현역 소병철 의원과 검사장 출신 타이틀을 앞세운 신성식 후보에 밀려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그렇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신성식 후보가 컷오프되고 본 경선에서 손은모 후보가 공천을 받았지만 이중투표 등의 의혹을 중앙당에 제기하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김문수 당선인이 64.3%의 득표율을 가져갔지만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자금법,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를 벗어야 하는 부담은 또 가지게 됐습니다. 예, 4파전을 치렀고 뭐 지역에서 가장 좀 논란이 좀 있었던 지역인 만큼 지역 정치인들과의 협치 또 어떻게 해나갈지가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른 후보들의 성적표도 살펴볼까요? 네, 폐기물 처리장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진보당 이성수 후보가 득표율 18%로 2위. 선거 초반 지지율 선두권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밀려난 신성식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8%대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천하람 위원장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단수 공천된 김형석 후보는 4위에 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그 천하람 위원장은 이걸 뭐 신의 한 수라고 해야 될지 그러게요. 순천에서 네. 반길 일인지 아닌지 어쨌든 이제 배지를 달게 됐습니다만 순천에 제 두 번째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신다 하셨으니까 이제 하는 걸 또 봐야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라디오 전망대에서도 계속 좀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으면 또 모시고 해보겠습니다. 네. 자,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이변이 없다고 해야 될지 민주당 권양엽 후보가 당선했습니다. 네, 민주당 권양엽 후보가 10만 4천여 표, 70%의 득표율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네. 전남 지역에서는 46년 만에 첫 여성 의원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는데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공천위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를 여성 전략 공천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권 당선자가 단수 공천이 됐었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에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한 것을 두고 사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단수 공천을 포기하고 경선을 요구하면서 정면 돌파했죠. 현역 서동룡 의원을 누르면서 본선에 진출하게 됐었습니다. 예. 본선에서도 뭐 마음을 마냥 놓을 수는 없었던 게 국민의힘 후보가 보수정당 불모진 순천에서 재선을 했고 또 당대표까지 지냈었던 그렇습니다. 이정현 후보였기 때문에 뭐 쉬운 싸움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꽤나 득표율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순천에서 보수정당 최초로 재선 의원인 이 후보가 선전을 넘어서 당선까지 될까라는 기대를 좀 해봤지만 강력한 정권 심판론과 민주당 지지세를 넘지 못하고 23%의 득표율로 2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도 이 후보는 특유의 그 자전거 유세를 계속하면서 전기자전거로 바꾸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정현 매직을 가져올 것인가 이렇게 기대를 모아봤지만 인물론보단 역시 이번에는 정권 심판론이었다. 이런 선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문금주 후보가 당선됐는데 가장 높은 득표율 90%가 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전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이죠. 문금주 당선인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압도적으로 표를 가져가면서요. 이번 총선에서 1호 당선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영농 환경 개선과 지방 분권에 집중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좀 밝힌 만큼 앞으로의 4년 동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유일무이 이선화 작가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총선 특집 라디오 전망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제 치러진 총선 결과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에도 모셨습니다만 또 때가 때인지라 또 정리를 해봐야겠죠.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교수님? 못 잤습니다.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예, 자정 넘어서까지 개표 방송하고 또 집에 와서는 너무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셨더니 도저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타 방송사에서 개표 방송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네요. 아무튼 뭐 대장정이 끝났고 뭐 총선 전망대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지난 21대 이어서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 야당이 재연됐거든요. 총평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난번에는 이제 거대 여당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거대 여당이 탄생했던 건데 사실 야당은 거대 야당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적 자체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항상 작동하게 마련인데 이번에는 정말로 유례 없는 거대의 야당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민심이 뭔가 좀 많이 화가 나 있고 대통령을 향해서 뭔가 꾸짖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표출된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아주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비슷한 의석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었는데 36%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년 정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도가 거의 한 35%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반대 비판의 목소리가 60% 가까이 지속됐고요. 정확하게 그 여론이 의석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국정 지지도야 뭐 복합적일 텐데 정부 여당이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이번에 여당이 그렇게 참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당연한 것은 일단 대통령에 대한 평가인데요. 예. 아예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불신임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강한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집권 이후에 단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야당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화 상대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뭐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만나면 되지 내가 왜 만나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피했죠. 뭐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일방적으로 국민과의 소통,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일정한 사람들하고만 만나서 얘기를 들었지 다양한 각계각층 인사들을 만나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인사와 관련해서도 좀 뭔가 일반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무난한 인사가 아니라 뭔가 이념적으로 편향되거나 좀 문제가 많은 또는 친소관계에 따라서 인사한다고 하는 의혹들이 제기됐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뭐 부인과 또는 측근들과 관련된 어떤 법적 문제를 공정한 잣대로 처분하지 않는다고 하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거부권을 남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실망한 민심이 이렇게 표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제 국민의힘의 내부, 그러니까 당을 장악한 여당을 자기의 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지난 2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제 드러내고 추진을 한 결과 수시로 당 대표가 바뀌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내의 이제 개혁 보수 세력이라고 뭐 부를 수 있을 법한 이제 이준석 대표 등등이 이제 탈당을 했고 그만큼의 표가 분산되는 만큼 접전 지역에서 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검찰 출신 측근인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대놓고 이제 임명한 것은 아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선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이끄는 이것 역시 또한 패배의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선 이후 뭐 정부 여당 측의 입장, 뭐 말에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루 대통령실의 입장 이제 뭐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다라고 하면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 사의를 표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교수님께서는? 해야만 하는 일을 일단은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거기에 이제 진심이 담겨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실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서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일절 안 하고 그것만 잘하면 되느냐 핵심은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항상 요구하는데 대통령이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만 계속 이제 반복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참모들이 다 그만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사고 체계에 갇혀서 다른 어떤 바깥의 환경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내거나 이러면 참모들이 의견을 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의 참모를 다 바꾸고 새로 채용한다 한들 무슨 달라질 게 있겠어요? 그리고 총리도 사의를 밝혔지만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한덕수 총리를 발탁한 데도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던 경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청문회 통과를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국회 통과를. 예. 근데 이제 그런 인물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훨씬 더 탕평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거국 내각을 꾸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혹시? 기대하겠습니다. 5글자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대표로 좀 옮겨가 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오전에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잘못 없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향후 역할론을 두고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그만하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붙잡기도 어려울 거고 붙잡는다고 또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민적인 평가가 내려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초기에는 신선한 이미지, 우리나라 정치가 신인을 선호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예. 이제 모르기 때문에도 약간은 환호를 했고 또 여러 언론이 굉장히 띄워줬지만 결국 선거 과정에서 그 한계가 너무나도 잘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대통령에 대한 실망 때문에도 검찰 출신의 대통령을 또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래 이번 총선에 출마했더라면 정치인으로 이제 변신할 기회로 삼을 수 있었을 텐데 예. 지금 이제 그만두고 나면 아무런 정치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2년 후에 지자체장 선거에 도전한다거나 3년 후 대선에 도전하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그런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효용을 다하지 않았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나라 걱정은 계속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야 모든 국민이 똑같은 마음이죠. 예. 그렇죠. 저희들도 나라 걱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요. 예. 반면에 범진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야당 쪽 그러니까 이재명 리더십의 유지, 정치인 조국의 화려한 등장, 이 두 리더가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낼 것인가 관심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 조국 혁신당이 이제 비례대표에서 이제 일당을 할 정도로 많은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도 관심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예. 일단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정당으로 탈바꿈하는데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친명, 비명, 반명해서 이제 내부가 시끄러웠는데 이제 공천 갈등을 딛고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이견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고 반대했었는데 이겨버렸으니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조용해지고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 것 같고 이제 조국 대표의 운명은 조금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어도 언젠가는 이제 또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단 개인의 운명은 동시에 이제 이 두 정당의 협력적 관계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정당이 뭔가 다투거나 노선 차이나 어떤 권한을 두고 뭔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두 정치인의 미래도 훨씬 어두워질 것이고 두 정당이 협력해서 서로 뭔가 시너지를 낸다면 계속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정당의 색깔은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색깔은 비슷한 곳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약간 다릅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제 조국 대표도 분명하게 말했지만 훨씬 더 당이 밝히고 있는 정강 정책 면에서 더 진보적이다. 더 급진적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가 만들겠다 이런 말 했듯이 예. 북유럽 3인주의 국가를 모델로 삼고 있어서 민주당의 이제 이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대중정당 모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협력할 곳에서 협력을 하고 경쟁할 곳에서는 경쟁을 하지만 그것이 이제 이렇게 크게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만 않는다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뭐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이른바 제3지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기적 같은 드라마가 간밤에 연출됐죠.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똑같이 이제 새로운 미래와 마찬가지로 이제 실패하는 것 아닌가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단독으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썼고요. 그리고 또 김종인 전 이제 비대위원장이 아주 뭐랄까 신의 한 수를 뒀는데요. 만약에 천하람 후보가 춘천에서 지역구에 출마했더라면 그냥 선거에서 이제 패하는 것으로 끝났을지 모르는데 확률적으로 끌어다가 비례대표 2번에 앉힘으로써 그랬어요. 아주 극적으로 비례대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천하람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고 이제 과거에 천하용인으로 불렸던 김용태 의원도 국회 진출을 하면서 21대 국회의 새로움이 조국 혁신당과 함께 개혁신당이 담당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뭐 이낙연 대표도 광주에서 뭐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는 절대 아니잖아요. 만족이 아니라 매우 불만족이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어디다 탓해야 될지 모르는 매우 실망? 참담한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같이 제3신당을 만들어서 합당도 했다가 이제 쪼개졌던 이준석 대표는 혼자서 40%를 넘는 득표를 하고서 당선이 된 반면에 본인은 본인의 이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 와서도 결국 15%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이제 맞았단 말이에요. 버림받았다는 표현을 쓰기엔 적합합니까? 그렇습니다. 뭐 되게 지지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충격 받으시고 계시는 것 같고 본인도 많이 이제 상심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영길 후보보다도 못 얻었고 맞아요. 옆에 있는 이석형 후보보다도 못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낙연 개인에 대한 비토라기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패배의 의미를 잘 곱씹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광주 전남 지역은 뭐 앞서 이제 브리핑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 뭐 선거구 하나하나 짚기는 시간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좀 눈여겨보고 있던 게 제가 그 박지원 해남 완도 진도 후보죠. 92.35% 이 득표율을 좀 보고 참 놀랐는데 그리고 전남 서부권 국회의원들의 이 무게감 동부권에 비해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박지원 의원이 여러 가지로 기록을 세웠죠. 득표율도 그렇고 연령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여전히 미디어 친화력을 가지고서 활발하게 활동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뭐 존재감은 계속해서 과시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번에 서부권에는 이제 다선 의원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5선, 4선, 3선 뭐 이렇게 배출되는 반면에 동부권에는 주철현 의원만 재선이고 나머지가 이제 초선이어서 조금 뭐 약간 기운다고 생각하겠지만 광주를 보시면서 좀 위로를 얻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전반적으로 이게 권역별로 나눌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국회에서 보면 힘이 약한 호남 의원들일 뿐인 거고 부족한 힘이라도 합쳐서 협력하면서 키워야 될 것 같고 저는 특히 이제 이번에 동부권에서 최초로 전남에 여성 의원이 배출된 것, 권향엽 의원이 이제 당선된 것에 의미가 있다. 광주에서도 여성 의원 한 명이 배출됐지만 이렇게 여성 의원들이 자력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된 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뭐 총선 전망대 약 2달간 이제 진행을 했고 또 뭐 정액과 교수로서도 이번 총선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좀 총정리를 하고 싶으신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우려했던 대로 이 균형이 깨지는, 그러니까 뭔가 교착 상태가 깨지는 형태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국민의힘이 어쨌든 100석 이상을 얻음으로써 지금과 같은 이제 여야 대립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결국 이제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그것을 양당 거대 정당에만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저는 오히려 이제 조국 혁신당이 다른 정당들과 이제 최대한 연합을 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약간 기존의 운영과 다른 형태로
매기 역할이라도 좀 수행을 해주면 뭔가 향후 4년 또는 짧게는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좀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선 특집 총선 전망대 약 2달간 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MBC 라디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네, 이번 주 주제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총선 끝나고 좀 여러 가지 또 소회도 드실 것 같은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주 고생하셨어요. 졸립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이 총선 또 끝까지 또 함께 보시느라고 아직까지 피곤하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총선 총정리해보는 시간 꾸려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총선 상황 총정리해드렸고 이 시간에는요 그 선거운동 기간에 있었던 논란들 정리해보면서 과연 향후에 변수가 될 것인가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논란이 있었던 선거구들이 있었는데 정리해 주실까요? 네, 먼저 지역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가불 선거구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선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순천 선거구가 정상화되냐 안 되냐 가지고 많은 관심을 모았던 곳이잖아요. 예. 이 해룡만 떼놓고 가불 지역으로 이제 나눠놨기 때문에 얘기가 많았던 곳인데 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순천 단독 분구안을 제출하면서 좀 기대가 컸었습니다. 예. 순천만 따로 떼내서 두서까지도 간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21대와 마찬가지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가불 현행 유지가 되면서 좀 많이 절망을 시민들이 많이 느끼기도 했죠. 특히 순천 지역구 시민들이 많은 절망을 느끼기도 했는데 기대가 컸던 만큼 현역 의원과 민주당 비판으로 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순천 같은 경우는 현역이었던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좀 지역 내 파장이 있었고 예. 또 신성식 후보와 둘 사이에 쌍방 비난이 오가면서 좀 잡음이 생겼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공천 논란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손은모 후보가 공천권을 따냈었는데 경선 부정 의혹, 그 이중투표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문수 후보가 공천권을 따내면서 바뀌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 김문수 후보는 결국에 당선까지 됐고 그리고 또 그 경선에서 컷오프된 신성식 후보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또 광양도 한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광양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구례 을 선거구죠. 이 선거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되게 이슈가 됐던 곳입니다. 그랬어요. 막판에. 맞아요. 그 여성 지역구 특구로 인해서 권양혁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현역인 서동영 의원의 반발이 거세졌고 예. 결국에는 경선으로 다시 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양혁 후보가 공천권을 따냈고 또 당선이 됐잖아요. 예. 전남에서 이런 지역구 여성 의원이 탄생한 게 46년 만이라고 합니다. 해당 지역구는 최초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때까지는 지금 정리를 해드린 게 순천 쪽, 광양 쪽이었고 경선 당시의 상황이었고요. 네. 본선으로 가서도 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각종 고소 고발이 조금 난무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맞아요. 그 여수 같은 경우는 그 권오봉 무소속으로 출마한 권오봉 후보가 사전 투표 날인 5일에 승합차를 동원해서 노인을 단체 인솔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보호시설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이냐 아니면 특정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동원해서 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여수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순천갑에서는 여수 MBC 토론회에서 이제 불거진 논란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진행을 하셨는데 그때 당연히 나죠. 예. 예, 그 신성식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순천시 선관위에 고발했던 거잖아요. 예. 이게 김문수 후보 재산 신고 내역엔 뉴그랜저인데 실제로 뭐 유세를 하면서 타고 다녔던 차량, 평소에 타고 다니는 차량 고가의 벤츠 차량이고 RV 차량이다. 근데 이건 재산 신고 내역에 빠졌다. 네. 그다음에 오천지구에서 이제 거주 왔다 갔다 하던 원룸도 재산 신고 내역에 빠져 있다면서 고의 누락이다. 불법 후원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해서 선관위에 고발을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선관위에서도 조사 중인 사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선거구에 있었던 논란들 정리해드렸고 향후에 또 이게 어떻게 또 발전이 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끝이 날지 왜냐하면 선거가 또 끝나면 고소고발을 또 그대로 취하는 경우들도 좀 덜어 있는지라 네.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야기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이야기지만 또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 벌써부터 가지는 분위기도 조금 조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도 노리는 것들이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22대 국회의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좀 당분간은 이 이야기를 좀 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각 도시별로 정리하는 시간은 저희가 차후 당선자들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마련하면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전남 동부 권역은 다 어찌 보면은 신인급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와 서부의 의원님들 보니까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박지원 의원을 필두로 네. 해서 와 정말 서부에는 선수만 해도 진짜 좀 쟁쟁한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아주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강하게 들던데 그런 이슈들이 좀 적지 않습니다.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총선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아쉬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 이번 총선에서는 너무 정권 심판론에 집중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지역 이슈와 현안에 대한 뭐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던 부분이 좀 적었다, 소홀했다. 그래서 예. 지역 아젠다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지역 발전이란 키워드는 다들 사용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게 없다는 이야기는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전남 의대 설립이잖아요. 예.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민생 토론회에서 직접적으로 약속을 했죠. 조건부긴 하지만 의대 설립을 그 정해 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전남의 30년 수건이었던 의대 설립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전남도에서 통합의대로 설립을 하겠다는 것을 단일의대로 이 이후에 노선을 변경하면서 공모를 하겠다고 했어요. 단일 공모를 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포대와 순천대 이렇게 동서부로 나눠서 지금 분열, 갈등이 생기고 있는 단계란 말이죠. 예. 이렇게 동서 대립 구도가 생긴 데다가 또 하필 시기가 총선과 맞물리면서 그쪽 이제 의원들 후보들 간에 더욱 날선 공방이 오갔고 그랬어요. 그게 지자체로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전남도에서는 공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몇 개월 뭐 이제 절차를 밟아서 결정이 된다면 이 갈등 상황이 계속 간다면 둘 중 어느 곳은 후유증을 앓게 될 것이고 또 예. 반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거는 조금 약간 논에서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남도가 공모를 해서 대학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맞냐? 그 괜히 지적은 끼어든 게 지역사회에서 아니냐. 괜히 네. 많이 있었어요. 교육부가 하는 건데 왜 전남도가 끼어드냐? 그렇죠. 그래서 예. 오히려 또 갈등을 더 키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여순 사건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여수가 국민의힘 후보가 토론회에서 여순 사건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이다. 14년대 반란 사건이다라고 네, 뭐 바꿔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었죠. 엄청 또 논란이 컸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온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가 본다면 그만큼 지역 내에서도 우리가 여순 사건에 대한 인식과 인지가 아직 부족하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여순 사건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지금 개정안이 상임위 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네. 그 진상조사 기한이 오는 10월 20일에 이제 종료되기 때문에 이걸 또 연장을 해야 된다는 과제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임기를 보장한 상임위 체제를 도입해서 보다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과제도 있습니다. 지금 여순 사건 보고서 작성 기획단 가지고도 논란이 있잖아요. 네. 보수 성향 인사로 채워지다 보니까 역사 왜곡 논란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도 조금 봉합하고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할지가 어제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산단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짧게요. 여수 국가산단. 네. 이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아직 상임위 문턱에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법, 노후산단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이번엔 그칠 게 아니라 좀 더 한 발짝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주제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총선은 또 총선이고 민원은 또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죠. 네.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용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타고 아무데나 세워두면 자유롭게 반납이 되는 공유 킥보드 이용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편리함도 있습니다만 보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돼서 일어나는 불편, 안전사고이고 골칫덩이에요. 네, 지금까지 공유 킥보드는 이용자의 편리성, 이동성, 접근성에만 초점이 맞춘 탓에 예. 이 보행자나 운전자의 불편이나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제가 낮 시간에요 여수 학동, 신기동, 문수동 등 여수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부근은 물론이고요. 가로수 화단에도 킥보드들이 던져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공유 킥보드로 시민들은 불안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버스 정류장이 되죠. 버스 정류장이나 그냥 사람 많이 가는 데다 그냥 좀 일렬로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막 뒤죽박죽 이렇게 배치하면 아무래도 보기도 안 좋고. 저런 데다가 그냥 해놓고 가니까 사람들이 차 때문에 많이 위험하죠. 그리고 여기도 가끔가다 세워놓고 가니까 그냥 던져놓다시피 해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똑바로 세워놓지를 않고. 그때 한번 여기도 대충 세워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세우려면 지가 막 삑삑삑 움직이잖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막 삑삑삑 거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저도 이제 부모님들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이제 킥보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조금 운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걸 많이 봐서 그렇게 삑삑 던지는 거는 잘 좀 조치를 해야죠. 예, 이로 인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수시에서 무단 방치된 이동 킥보드에 대해서 견인 조치 카드를 내놨어요. 네, 이 여수시가 오는 15일부터 여수 시내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대한 견인 조치를 추진합니다. 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민원 접수를 통해서 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 견인을 하는데요. 구역에 따라 좀 유예 기간이 다릅니다. 이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점자 블럭 및 교통섬, 건물 상가 진출입로 및 주차장 입구 등은 1시간 유예 구역입니다. 예. 이외의 구역은 모두 2시간 유예 구역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 문제가 되는 곳들이 다 1시간 유예 구역이에요. 그렇죠. 네. 예. 이 유예 시간은요. 민원인이 신고를 하고 담당자가 전동 킥보드 업체로 연락한 직후부터 계산된 시간입니다. 조금 더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신고 방법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수시 전동 킥보드 불편 신고를 검색한 후 신고 내용을 작성하면 여수시 주차 차량과 담당 직원이 신고 내용 접수에 조치 결과를 안낼 예정입니다. 예, 현재 공유 킥보드 관리 형태 보면 밤 늦게까지 기기들이 거리 곳곳에 있으면 업체들이 이용자가 많지 않은 늦은 시간에 지역 곳곳을 돌면서 그 트럭으로 수거를 하고 네, 맞습니다. 다시 세워놓는 그런 상황인데 네. 견인제가 실시되면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의 불편은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겠어요. 네, 공유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요, 이런 견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요,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편할 것 같다. 네, 킥보드의 가장 큰 장점이요, 내가 가까이 있는 공유 킥보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주차를 해놓으면 기기들 견인하게잖아요. 예, 그럼 가까이 있는 쓸 게 없구나. 그렇죠, 대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런 조치도 일부 이용자들의 이기심과 잘못된 행동에서 생겨난 만큼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주차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예. 또 다른 지자체처럼요, 무단 방치 이용자에게 벌점이나 이용 가수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겠죠. 제약이 생기니까 좀 불편하긴 하겠죠. 규칙이 없으면 질서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규칙이라도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 찬성하는 편이에요. 사고 때문에 또 그렇고 통행이나 주차하는 곳에 불편함을 주는 그런 주차를 한다면은 당연히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킥보드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 여기다 놓는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불편함이 있겠어?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마인드가 개선이 된다고 하면 필요가 없는데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적죠.
이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요. 공유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 장치는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도 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공유 킥보드가 많은데요. 개인 이동의 편리성에 앞서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배려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민원해결사 이문실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뭐 핫한 이야기도 뭐 총선밖에 없죠. 예, 어제 개표 방송 늦은 시간까지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개표가 한 10시 넘어서 가면서 이제 우리 지역은 사실 윤곽이 좀 뚜렷해졌습니다. 뭐 흥행만 따지자면 별 큰 재미는 없었어요. 맞아요. 전남 지역은 뭐 다른 지역보다 당선 유력이 빨리 결정된 편이어서 네. 당선 확실은 거의 한 11시쯤 모든 전남 지역 10곳에서 다 결정이 됐고요. 그렇죠.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4부 개표 방송이 한 자정쯤 다 마치고 퇴근을 했습니다. 자정에 퇴근하셨어요. 좀 넘어서요. 예. 말씀하신 대로 막상 막하 경쟁이 좀 있어줘야 개표 방송이 재미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재미는 조금 덜하긴 했습니다. 실제로 개표 접전 지역이 전국적으로 40곳 정도 있었는데 그중 광주, 전남북, 대구, 강원에서는 0곳,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자, 오늘 이번 주 이 노래에서는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결과가 엎치락 뒤치락 했던 지역구들 박빙의 경합을 벌인 선거구와 또 득표율 격차가 3% 미만인 초접전지 결과 정리해 왔습니다. 예, 뭐 저희야 뭐 우스갯소리로 뭐 재미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하지만 정말 후보들은 얼마나 피를 말렸을까 뭐 생각이 좀 들던데. 맞아요. 송유라 아나운서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 보셨던 지역구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경기 화성을 동탄 지역이었는데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11년 정치 입문 후 13년 만인 사수 끝에 국회 금배지를 달게 됐더라고요. 그랬어요. 처음에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3%포인트 차이로 이 대표가 조금 밀리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엎치락 뒤치락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42.56%로 39.63%를 얻은 민주당 공영훈 후보를 앞서며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국에서 제일 격차가 적었던 곳 어딘지가 궁금한데 있습니까? 네, 경남 창원 진해 지역구인데요. 그래요. 여기서는 국민의힘 이종욱 후보가 50.24%를 얻었고요.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가 49.75%를 얻었습니다. 와. 격차가요 불과 0.49%포인트밖에 나지 않았고요. 예. 표 차이는 단 497표였습니다. 500표가 안 되는군요. 맞아요. 와. 또 어디도 있습니까? 네, 경기 용인병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부승찬 후보가 50.26%를 얻어서 49.73%를 얻은 국민의힘 고석 후보를 0.5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국회에 입성하게 됐는데요. 네. 두 후보 간 차이는 851표였습니다. 또 울산 동구에서는 민주당 김태선 후보가 현역 의원인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를 0.68%포인트 차이로 이겨서 배지를 달게 됐고요. 예. 표차는 568표에 불과했습니다. 참 엎치락 뒤치락 뭐 새벽까지 끝까지 뭐 지켜봐야지 알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지역구들 소개해 주시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지냈던 추미애 후보도 초접전 끝에 당선됐어요. 그렇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친윤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이용 의원 간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경기 하남 갑에서는요. 두 후보가 접전 끝에 추 전 장관이 50.58%를 얻어서 이 의원을 1.17%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예. 또한 발언으로 논란을 샀던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와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붙었던 경기 수원 정도 박빙이었는데요. 네. 결과는 김준혁 후보가 50.86%, 이 후보가 49.13%를 얻어서 1.73%포인트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경기 포천 가평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가 민주당 박윤국 후보를 2.11%포인트 차이로 이겼고요. 충북 충주에서는 이종배 후보가 이겼는데 김경욱 후보와의 차이가 2.2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이렇게 이종배 후보가 4선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네, 뭐 중량감 있는 후보들
전 의원들, 뭐 이제 다선 의원들이 돌아온 반면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 출마해서 6선에 도전했던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 결국에는 국회 입성에 실패했어요. 그렇습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서는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가 48.42%를 얻었고요. 예.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50.66%로 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6선에 실패를 하게 됐고요. 한편 국민의힘 송석준 후보는 경기 이천에서 민주당 엄태준 후보와 붙어서 2.67%포인트 차이로 이기면서 3선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이제 선거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당선된 분들 지역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모아서 더 나은 나라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큰 차이로 당선이 되든 아니면 뭐 적은 차이로 당선이 되든 그 무게감을 좀 기억해 주시고 멋진 또 의정활동 지역민들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초접전 끝에 당선된 당선인들의 마음은 어제 개표 내내 이랬지 않을까 싶어요. 예.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듣겠습니다. 예, 이 곡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너를 본 순간 정신 차릴 수 없어 내 마음을 들킬까봐 조심조심해 어떻게 하면 네 맘을 답답해진 내 맘을 쫄깃해진 심장이 나 어쩌면 좋아 가까워졌다 점점 멀어져가는 이상해 울다가 웃다 나 좀 내버려둬요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헷갈려 그녀는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